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정말 이놈은 살인자라는 사실을 싹 빼고 봐도 너무 악질 쓰레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준비한 사건은 2013년 10월 8일 일본 도쿄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오후 4시 50분경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여고생이 있었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표정이 좋질 않았습니다. 약간 불안해 보이기도 했었고요. 집에 도착한 이후에는 갑자기 경찰에게 전화가 걸려왔고요. 학생은 무사히 집에 들어왔다고 알리고 전화를 끊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일을 겪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경찰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통화가 끝난 뒤에 발생해요. 안심하면서 한숨을 내쉬던 그 순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방에 있던 옷장 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 안에서 괴한이 뛰쳐나온 거죠. 순식간에 달려드는 괴한을 피해서 신고할 틈도 없이 서둘러 집 밖으로 도망을 쳤는데요. 5분 뒤에 그녀는 노상에서 피범벅이 된 상태로 발견됩니다. 인근 주민이 발견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요. 이후에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결국 사망하게 돼요. 오후 4시 50분이면 아직 밝은 낮이거든요. 사건 발생하고 나서 방송이며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사건 자체에 대한 그 내용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이목이 더 집중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건 피해자가 당시 영화배우로 활동 중이던 스즈키 사아야였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스카우트 되면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고요. 사건 발생 3년 전인 2010년에 차가운 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배우로 데뷔를 한 상태였어요. 이후에는 각종 영화, 드라마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잘 될 일만 남은 어린 여배우였는데 이 여배우의 사망 소식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줘요. 그것도 옷장에 숨어있던 괴한 때문에 사망했다는 거. 사아야가 병원에 이송된 직후에 바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일대 모든 경찰서에 사건 소식이 전달되면서 순찰 중인 인원들에게도 수상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검문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범인이 잡힙니다. 사건 발생 1시간 반이 지나요. 오후 6시 30분경에 현장에서 6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뭔가 좀 경찰이 봤을 때 수상해 보이는 인물이 목격이 된 거예요. 순찰 중이던 경찰하고 딱 마주치게 됩니다. 경찰이 남성을 좀 이렇게 주의 있게 살펴보다가 바로 멈춰 세워요. 바지에 뭐가 묻어 있었거든요. 혈흔처럼 보이는 얼룩이 있었어요. 그렇게 경찰은 남성에게 이 얼룩의 정체가 뭔지, 무슨 일로 어디서 여기에 왔는지 이런 걸 막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좀 당황했겠죠.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근방에서 살인사건이 났다. 지금 당신 옷에 혈흔으로 보이는 얼룩이 있다. 일단은 경찰서로 가서 확인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좀 강하게 압박을 한 거죠. 그제야 내가 범인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현행범으로 사아야를 살해한 범인은 긴급 체포돼요. 검거 소식이 보도되고 경찰이 범인의 신원을 공개하는데 누구였냐? 저는 혹시 이 사람이 연예인이니까 혹시 뭐 집요한 사생팬이었나? 집 안에까지 들어와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건의 범인은 그녀의 전 남자친구 21살 이케나가 찰스 토마스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케나가라고 부를게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녀가 다른 남자와 교제할 바엔 차라리 그녀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를 잃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해를 결심했다. 또 은근히 지금 상대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는 말이죠. 원인이 상대에게서 시작됐다는 말. 일단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고 범행에 어떻게 이르게 된 건지 그 과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시점은 2년 전이었어요. 2011년 10월이었는데 당시에 사아야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이케나가는 19살이었습니다. 처음 알게 된 건 페이스북을 통해서였어요. SNS를 통해서 사람을 사귀는 게 보통은 조심하라고는 하지만 그게 또 그렇게 낯선 일도 아니잖아요. 두 사람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전까지 한 번도 본 적 없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났다는 건데 특별히 또 두 사람이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사아야가 겪고 있던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외국인이 사아야에게 좀 찝쩍거리고 있었대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좀 힘들고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페이스북 친구였던 이케나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했던 거죠. 나 어떡하냐. 자꾸 연락이 온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점점 두 사람이
가까워지게 됐던 거예요. 이케나가가 그때는 사하야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둘 사이는 2개월 뒤에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하야는 도쿄에 살고 있었고 이케나가는 간사이에 살고 있었거든요. 장거리 연애를 시작한 거죠. 나중에 이제 사건 발생하고 나서 사람들이 딱 여기서 의문을 품어요. 두 사람 조건이 좀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2011년이면 사하야가 데뷔를 하고 지금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케나가는 그냥 트럭 운전, 알바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성인 남성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왜 대체 이케나가 같은 사람이랑 교제를 할까? 되게 의문스러워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이케나가가 처음부터 다 속이고 사하야에게 접근을 했었던 거예요. 트럭 운전 일을 한다는 사실을 숨겼고요. 본인이 리츠메이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인을 소개를 합니다. 여기가 교토에 있는 명문대예요. 자, 그리고 외모를 보시면 딱 보고 느끼셨겠지만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들죠? 본인을 남미 혼혈이라고 속여요. 근데 실제로는 필리핀계 혼혈이었습니다. 일본인 아버지, 이제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뭔가 본인 입장에서는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라는 거를 감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개개인의 상황뿐만 아니라 집안 사정도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차이가 났어요. 사하의 아버지는 영상계열 대기업 간부로 일하고 있었고요. 어머니는 현대미술가였습니다. 일단 도쿄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력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양가 친척들 중 상당수가 예술계 쪽에서 각자의 위치를 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화가, 디자이너, 건축가, 음악가, 예대 교수, 각본가, 다양한 직군에서 활약 중이었습니다. 사하야가 배우가 된 것도 이런 집안의 영향이 되게 컸어요. 반면 이케나가의 사정은 정반대였어요. 마닐라에서 태어났고요. 2살 때 일본으로 건너왔는데 4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이제 어머니랑 단둘이 살게 돼요. 문제는 이 엄마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남자를 바꿔서 집에 들이고 또 이케나가는 그 남자들에게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당했던 거죠. 상담소에 2차례 보호가 됐던 적도 있었고요. 결국 중학생 때부터는 수도도 안 나오고 뭐 전기도 끊기는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쓸 수 없는 방에 혼자 살면서 편의점에서 나오는 폐기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케나가의 이야기예요. 이케나가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던 그가 자신의 과거와 현재 환경을 모두 숨기고 사하야와의 연애를 시작한 거죠.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여느 연인들처럼 사이도 좋았는데 이 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교제를 시작하고 10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사하야가 6개월 정도 해외 유학을 가거든요. 어차피 이제 자주 만나지도 못할 테니까 사하야가 유학 얘기를 슬쩍 꺼내면서 우리 그냥 여기까지 만나는 게 어떻겠냐. 헤어지는 게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하고 이제 유학길에 오른 거예요. 사하야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관계가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오래 만난 것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케나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어지긴 무슨? 난 너랑 헤어진 적 없어. 우린 절대 못 헤어져. 계속해서 이제 집착하는 그런 마음만 키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사하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이별의 이유가 유학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상당히 헤어지고 싶은 상황에서 유학이라는 이야기를 어떤 핑계처럼 꺼낸 걸까? 자, 보시면 헤어진 연인 옷장에 숨어 있다가 살해를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과연 10개월 동안 교제하는 그 기간에 전혀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 만나면서 이런 집착하는 것에 대한 모습이 순간순간 보일 수 있거든요. 제 생각이지만 사하야도 그런 걸 느끼고 있었고 이제 관계에 대한 정리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이케나가는 끝없이 연락을 시도하면서 다시 만나자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는 매달리는 태도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협박으로 변해가요. 사진 보내, 안 보내면 죽일 거야. 다시 안 사귀면 너랑 나랑 사귀고 있었을 때 찍었던 사진이랑 영상 유포할 거야. 이건 지금 사진이랑 영상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이미 여기서부터 그 관계가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협박 때문에 사하야는 마지못해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부모님까지 알게 됐고요. 결국 2015년 6월에 이제 사하야의 아버지까지 둘 사이에 개입을 하게 돼요. 이케나가에게 연락을 해서 더 이상 우리 딸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이렇게 통보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케나가는 귀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집착을 하고 연락하고 협박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생각이 이상한 방향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나중에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그 재판에서 사하야 어머니의 주장에 따르면 협박을 받고 있을 당시에 사하야가 이런 말을 했었대요. 엄마 이케나가가 나랑 사귈 때 수갑을 채우고 강간한 적이 있어.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강간 혐의로 기소가 되지는 않아서 재판에서 진실 여부가 다퉈지지는 않았었어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걸 전해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013년 6월 이후에 사하야는 이케나가의 번호를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연락을 그냥 끊어버려요. 더 이상은 이케나가도 재결합은 안 되겠구나. 재결합할 가능성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하야를 살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분명히 나랑 안 만난다면 앞으로 다른 남자를 만날 텐데 다른 남자 만날 바에야 내가 죽이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케나가는 9월 27일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운송회사에 무단결근했고요. 도쿄로 향합니다. 버스 안에선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요. 4, 5년 정도 미국에 가 있을 거야. 그 전에 사하야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런 문자를 보냈고요. 다음 날에는 잡화점에 들러서 범행에 사용할 날길이 13cm의 흉기까지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킹을 시작해요. 범행 전에 사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집을 알고 있었나 봐요. 집 앞에서부터 계속 이제 사하야를 기다리고 사하야가 나와서 몇 시에 어디로 가는지, 지하철역에서 어디로 가는지, 언제 오는지 이런 동선을 이제 며칠에 걸쳐서 다 알아낸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정말 이놈은 살인자라는 사실을 싹 빼고 봐도 너무 악질 쓰레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하야의 동선을 알아내는 동시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무슨 짓을 하냐면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사이트 그리고 트위터 이런 온라인에 둘의 관계 영상, 나체 사진 이런 것들을 70여 장을 유포를 합니다. 관계를 가질 때마다 이제 이케나가가 영상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순식간에 그가 찍은 영상이 인터넷상에 다 퍼지게 돼요. 근데 정작 사하야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대요. 지속적인 그 살해 협박 메일에만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집에 돌아오면서 이케나가를 봤거든요, 길에서. 협박 메일을 보낸 놈이 집 근처에 있는 걸 봤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정신 아니었겠죠. 결국 10월 4일에 이제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요. 담임 선생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요. 선생님은 또 이걸 바로 경찰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립니다. 당시에 스기나미 경찰에 알렸다고 하는데 그쪽에선 또 우리 관할 아닙니다. 이러면서 미타카 경찰서에 연락을 하라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부 자료에만 있는 내용이긴 한데 10월 6일 범행 이틀 전이죠. 이때 사하야 동네 주민이 사하야랑 이케나가랑 길에서 좀 말싸움을 심하게 하는 모습을 봤었다고 해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고 또 사하야는 이케나가에게 다가오지 말라면서 소리를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틀이 지나요. 10월 8일 사건 당일이 됩니다. 그날 오전에 사하야가 부모님이랑 미타카 경찰서에 가서 스토커 피해 상담을 받아요. 이미 지금 스토커가 주변을 서성이고 있고 협박 메일을 보내고 있다. 이제 이러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신변보호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경찰 대응이 너무 미지근했어요. 너무 소극적이었던 거예요. 사하야의 말을 한창 듣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케나가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요. 3번 정도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됐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자동답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게 끝. 그러면 피해자에게는 뭘 했냐? 그냥 주기적으로 경찰 측에서 전화를 걸어서 안전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안전 확인이라는 거는 결국 지금 안전한지 위험한지 안전의 여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험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신변 보호를 해서 아예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게 먼저라는 거죠. 심지어 지금 이 정도로 스토킹을 하고 있다면 사하야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나와서 사하야는 학교로 갔고요. 부모님은 각자의 근무지로 출근을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케나가는 경찰이 보내놓은 그 메시지를 확인을 하고 지금이다. 죽여야겠다. 범행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자, 어떻게 집 안으로 침입을 했냐. 집 2층에 안 잠긴 창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스 배관을 밟고 여기를 통해서 내부로 침입을 합니다. 사하야는 학교에 가고 또 사하야 부모님은 일을 하러 갔으니까 집은 당연히 비어 있었겠죠. 그는 곧장 사하야 방에 들어가서
옷장 속으로 들어가요. 숨어요. 그리고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기 숨어서 어느 정도는 갈등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되게 소름 돋는 건 친구한테 야, 이거 사하야 번호인데 전화 좀 해봐. 집에 진짜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게. 이런 식으로 이 집에 정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는 치밀함까지 보입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어느덧 늦은 오후, 사하야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 다 되고 있었어요. 내 방, 우리 집, 옷장 속에 이케나가가 숨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집에 도착했고요. 부모님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형제도 없이 이제 무난 동료였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되자 경찰에서는 전화가 와요. 이제 안전을 확인하겠다고 했으니까. 사하야는 걱정되는 목소리로 잘 도착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리고 전화를 끊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옷장에서 흉기를 든 이케나가가 튀어나옵니다. 필사적으로 저 같으면 몸이 얼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막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왔나 봐요. 나와서 막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케나가가 진짜 집요하게 쫓아와서 준비한 흉기로 목과 배, 그러니까 잘못 맞으면 그냥 사망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11곳을 공격하고 도망쳐요. 그중에 3번의 공격이 사하야에게 치명적이었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이 이제 쓰러져 있는 사하야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약간의 의식이 남아 있어서 스스로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도 했었대요. 근데 일어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하고 이제 신고를 하고 했는데 결국 이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된 거죠. 사람 죽인 이케나가는 곧장 도망치면서 흉기를 버립니다. 이건 나중에 수사팀이 발견을 했어요. 도망쳐서 또 휴대폰으로 친구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사람 죽였다. 이렇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요. 그 와중에 휴대폰으로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와중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요. 내가 했던 행동은 무차별 범죄가 아니다. 나는 원한이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 나로 하여금 원한을 품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재판받으면서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이케나가는 범행 1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검거가 됩니다. 검거 과정은 영상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예요. 2013년 10월 29일 이케나가는 살인, 총도법 위반,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도망치는 사람을 쫓아가서 길거리에서 여러 번 공격해 죽였다. 또한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유출해서 명예를 모욕하는 등 매우 악질이고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법정에선 이케나가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서 보는 사람들 더 열받게 했습니다. 그녀를 잃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해를 생각했다. 혼란스럽지만 후회하고 있다. 유족이 고통받을 것 같긴 한데 공감은 할 수 없다. 사죄할 마음은 아직 없다. 미쳤죠.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녀와 교제한 것을 대중에게 알리고 싶었다. 사하의 엄마가 재판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케나가는 내 딸을 2번 죽인 거다. 분노한 유족은 사형을 강력하게 요청했는데요. 변호인 측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케나가의 어린 시절 있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제 징역 15년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재판부 판결이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도 비슷해요, 우리랑. 1심 재판부의 결정은 고작 징역 22년이었습니다. 살해 의도가 분명하고 수법이 잔인하다. 높은 계획성도 인정이 된다. 다만 젊고 갱생 가능성이 있다. 라면서 유기형의 상한인 징역 2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악질적이지만 피해자가 1명 발생한 이 살인사건 전반의 경향을 비춰볼 때 무기징역을 내릴 만한 범행이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여요. 여기서 유족이 분노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케나가가 항소를 하거든요. 그때 했던 주장이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아니 이렇게 신박할 수가 싶었어요. 재판부가 나의 가혹한 성장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난 이만큼 힘들었는데 그럼 더 깎아줘야지 왜 이거밖에 안 깎아줘? 라는 거예요. 너의 과거가 가혹했는데 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냐.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고요. 상고하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돼요. 이 사건은 형량도 그렇고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까지 합쳐져서 엄청 큰 비난이 일었던 사건이었어요. 정말 보는 사람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여론이 멈추지 않자 결국 2014년 말에
사생활 성적 동영상 피해 방지법을 이제 시행을 해요. 이를 통해서 리벤지 가해자에게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영상 퍼지고 나면 피해자는 거의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정도의 인생의 타격을 입잖아요. 연예인들 이런 비슷한 일 겪으면 진짜 길게는 10년? 15년까지 정말 그야말로 매장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타격을 입힌 놈들에게 주는 벌이 최대 징역 2년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너무 예쁘죠. 저 이 사진 보고 정말 이렇게 예쁜 딸을 잃은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즈키 사아야는 이제 부모님이 결혼 14년 만에 겨우 얻은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희망이자 빛이었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비뚤어진 욕심과 집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떠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밀려난 거죠. 졸업 이후에는 배우의 길 그리고 대학 진학의 길을 놓고 고민 중이었어요. 학업 성적도 좋았으니까 이런 고민을 했었겠죠. 훗날에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하기도 했었고요. 그 많던 희망과 꿈을 채 펼치지도 못하고 어린 스즈키 사아야는 모두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살인자는 세상 밖으로 나와요. 아직도 자신의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발동을 걸었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내 죄는 씻겼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진짜 화나는 건 정작 상처 준 사람은 스스로를 용서해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용서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머무르면서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언제나 피해자 쪽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다양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사건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